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 한 몇 년 전만 해도 익숙치 않았을 텐데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형이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나는 갖고 있다. 여기 1등으로 여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으시네요. 네. 왜 2023년은 하이브리드형 투자가 돼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시간이 끝났을 쯤에는 이래서 2023년에는 하이브리드형 어떤 투자를 우리는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2년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들이요 아주 계속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2022년을 요약을 하자면 지겹게 들은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각종 경제 채널, 매체 또는 유튜브에서 나온 패널들이요. 거기 나온 패널들이 제일 많이 쓴 용어가 되지 않을까, 2022년.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고 지겹도록 아마 다뤄졌을 겁니다. 뉴스 일간지만 모든 가장 많이 도용된 단어가 아닌가, 2022년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당연히 여러분들 그 킹달러,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 주식시장 얼마나 힘들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만 들어도 주식시장에는 정말 어려웠겠구나. 투자자님들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2022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게다가 앞전에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요. 거시 지표라고 하는 매크로 지표의 어떤 어려움이었다면 게다가 공급망 체계가 무너지면서 공급망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문에 모두가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의 최장기간 봉쇄. 중국은 전 세계의 어떤 생산 공장이며 정말 큰 소비 국가인데 이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어려워졌던 2022년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2022년 초반에, 그러니까 1월 1일 작년이죠. 딱 지금부터 시계열을 돌려서 1년 전에 시작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저도 이 단어 하나하나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주식쟁이로서,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놀랬고. 그렇다면 2023년은요. 어떤 키워드가 나올 것 같습니까? 2023년 지겹도록 경제 채널, 유튜브 각종 패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릴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를 차지할 게 바로 2023년에는 키워드를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에는 뉴스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1등을 차지할까요? 제일 빈도수가 많은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요? 네, 또. 네, 또. 우리 역시 오늘 많이 배우셨군요. 네, 일단 첫 번째 경기 침체요.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경기 침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경기 침체는요, 우리 지나가는 우리 6살짜리 꼬마애도 경기 침체는 알 정도로. 왜? 우리 엄마 아빠의 지갑이 얇아졌거든요. 엄마 아빠가 인심이 얇아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사용될 단어예요. 또 달러 약세. 아까 우리 여성 우리 청취자님께서 이거 말씀하셨는 달러 약세요. 달러 약세 돼야 되겠죠? 자, 경기 침체는 달갑진 않지만 달러 약세는 좀 반갑지 않습니까? 좀 반가워요. 아까 2022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체감이. 물론 경기는 침체가 온다고 하지만 달러 약세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좋은 시그널이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고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자녀를 키웠고요.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아기 키울 때 한참 아기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꺼내는 게 해서 뭘 꺼내서 아이한테 해봅니까? 체온계. 체온계요. 저는 체온계를 항상 우리가 구비하고 갖고 있잖아요. 주식, 여기 다들 주식쟁이시죠? 저를 포함해서. 저는요, 주식시장의 체온계는 바로 달러라고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온계예요. 얘가 달러가 급등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는요, 우리 주식시장이 열이 지금 많이 났구나, 고열에 시달리는구나, 뭔가 탈이 났구나, 어딘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가 된다? 조금 열이 내려서 좀 차분해지고 제대로 뭔가 좀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시작한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요, 우리 주식에 체온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 안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경제의 어려움, 산업의 어려움, 또 매크로의 어려움, 또 미시, 거시 모든 어려움이 다 여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권 개입까지, 이권 싸움까지도 이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달러는 여러분들 꼭 좀 체크하셔야 되는, 우리가 봐야 되는 체온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김우중 회장님 아시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대우 김우중 회장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젊은 시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나는 너무 간과했다. 내가 원달러 환율을 열심히 정말 하나하나 매일같이 체크했다면 그런 하루아침에 정말 최대 부도 기업이 되진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대단한 김우중 회장님도 원달러에 대한 소중함을, 이게 흐름에 대한 소중함을 대우가 정말 붕괴되고 나서 깨달으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여기 여러분들 이거 조심히 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의 약진. 아까 최장기간 봉쇄를 했다 그랬죠. 2022년에 중국은 정말 오랫동안 봉쇄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봉쇄가 봉인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 잠을 자고 있던, 겨울잠을 자고 있던 중국이요, 이제 조금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지금 정신이 없죠. 지금 중국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중국의 약진, 중국이 뭔가 살아난다, 중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이 돌아나간다. 아까 전 세계 생산 공장이며 소비 국가인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잘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경제 안에 축에 있는 우리 투자자님들, 또는 우리가 바라는 경제의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의 얘기도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이 연착륙을 위해서 사실은 금리를, 그 어려운 자이언트 금리를요, 우리는 견뎌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웠죠. 지금까지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무엇을 위해? 사실 연착륙을 하기 위한 어떤 걸음이었다. 어려움, 우리 모두 지갑이 굉장히 얇아지고 힘들지만 함께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건 연착륙을 위한 거겠죠.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봉쇄 기간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에 꼴보기 싫었던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다시 약진하기 시작하면 다시 태클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역 분쟁 괴로웠던 거 아시죠? 그 무역 분쟁의 이야기가, 패권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요국의 이제 GDP 성장률인데요. 이건 전년 대비 2022년하고 2023년의 그래프예요. 자, 여기 왼쪽에 이제 숫자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미국, 유로존, 영국, 독일, 이렇게 프랑스 있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요, 작년 2022년의 경제 주요국 GDP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한 켠에 있죠. 2.6이었죠. 전 세계에서
2023년 올해요. GDP를요. 자, 이거 보세요. 다 다운했어요. GDP가 완전히 올해 전년 대비 올해 다 GDP를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을 올린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하고요. 홍콩도 그래요. 홍콩 작년에요. 마이너스 3%예요.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중국을 주목해야 되는지, 중국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셔서 매크로에 대한 거시 정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들 보니까 나이 지긋하신 우리 여기 투자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증시 대폭락의 역사.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1차,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정말 이때 경제 대공황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마어마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때 주식시장이 정말 폭락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저는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기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일 쇼크 이때 제가 이렇게 오일 쇼크하고 화살표하고 회색 부분이 세로로 된 회색 부분이 있죠. 이때는요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한 시기예요. 세로 방향으로 회색 부분이요. 회색 부분. 자, 그리고 나서 90년대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증시가요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일본의 버블이 붕괴됐던 건데요. 90년대 일본은요 진짜 넘사벽이었어요.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일본은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소니 그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 하나 갖고 싶어서 굉장히 부모님한테 졸랐던 기억이 나고요. 어머니들 그 일본 제품 뭡니까? 밥솥 정말 유명했죠. 이때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일본은요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일본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이 기간에 전 세계 100개국 전 세계 100대 주요 기업 시가총액이 제일 큰 전 세계 100대 기업을 꼽으라고 이때 하면은 그 100개 안에 50개가 넘는 기업이 바로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본이 대단했습니까? 일본은요 절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아직도 높은 성 같아 보여요. 지금 저렇게 있는 게 안 믿길 정도로 그 정도였던. 그런데 그런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절상이 되면서 정말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무너졌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때가 버블이 맞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버블 시대를 맞았죠.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그렇게 컸던 나라가 꺼지니 당연히 기업들이 줄도선하고 어려우면서 주식시장도 어려웠죠. 폭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도 좀 넘어가 볼까요? IT 버블 기억하시?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의 신화 아시죠? 요즘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안에서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이때 어마어마한 폭등 나왔죠. 이때 닷컴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주식시장은 완전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와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경제가 정말 위축이 되면서 폭락을 했고요. 코로나 어려웠죠. 코로나 때 엄청난 급락이 나와서 우리도 1,400포인트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폭락이 왔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고 주식하는 주식쟁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폭락이 오는 시그널을 우리는 알 수 없을까? 봤을 때 폭락이 오는 징조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 0이라는 까만 선 가로선 있죠? 가로선이 뭐냐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예요.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원래 장기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빼기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을 사실 그래프를 도표한 건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0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지금 빨갛게 있죠. 저게 마이너스가 될 때, 그 현상이 있고 나면 오일 쇼크 같은 대단한 경제 폭락이 오는 거예요. 경기 폭락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버블이 왔을 때도 사실은 그 전에 장단기가 역전이 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 가시는 분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IT 버블 때도 알고 봤더니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다. 장단기 금리가 와서 마이너스를 찍고 나서 평균 1년에서 1.5년 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증시가 대폭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 금융위기 때도요. 서브프라임이 오기 전에 사실은 시그널이 없었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요. 심지어 이 코로나 때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장기하고 단기 금리 차이가 갑자기 역전이 됐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일시적이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증시가 폭락했어요. 코로나가 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와,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너무 내려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저기 앞에 오일 쇼크 때처럼, 왜냐하면 길이가 너무 기니까요. 길이가 너무 크니까 지금의 시기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 또 한 번의 폭락이 온다라고 생각을 드십니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서 1년 인터벌을 두고 1년 후 또는 1.5년 후에 증시는 엄청난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락이 올까요? 자, 이제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 폭락이 오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엄청난 증시의 폭락이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은 각종 경제 채널 또 유튜브 채널이 발달하면서 모든 투자자님들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희한하게 투자자들이 모두 상승을 외쳤을 때는 하락이 왔고요. 모두가 폭락할 거라고 단정 지었을 때죠. 폭락이 안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락 올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폭락 오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면 폭락이 올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5.1 파동 때의 그 하락분하고 그 장단기 금리차랑 지금 장단기 금리차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다른 걸 좀 찾아보자니까요. 다른 게 뭐냐면 5.1 파동 때 금리 옆에 왼쪽을 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금리, 이거는 10년물 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인데 금리가요 10%, 12%, 15%, 17%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너무 높았던 시절이에요. 기억하시죠? 이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가 오일 쇼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그때 비교하면 금리가 레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과거와 똑같은 흐름이 있을 거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폭락을 외치면 안 온 경우가 더 많았어. 모두가 상승을 외치면 반대로 증시는 폭락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우리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피의 연간봉을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연간봉인데요. 하나하나가 1년짜리 캔들이에요. 1년이에요. 와, 진짜 2022년 저 캔들 보세요. 이제 2023년이 시작했으니까 조그만 캔들이 시작됐지만 2022년에 너무 큰 음봉 캔들이 하나 보이시죠? 우리 증시는 1985년부터 제가 이렇게 연간봉을 해놨는데요. 희한하게 파란색으로 길이가 긴 연간봉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증시가 너무 잘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증시 그렇게 폭락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상승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작년에 너무 힘들었지만 아직도요,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저기 지금 맨 왼쪽에 빼놓고 지금 제가 화살표 한 대 있죠.
저기에 지금 3개의 음봉 캔들이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아실 거예요. 우리 외환위기요. IMF 때, IMF 때 정말 3년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게 캔들이 지금 음봉 캔들이 3개가 나왔죠. 근데 그 음봉 캔들 3개 나오고 나서 양봉 캔들 보이시죠?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와요. 희한하다. 네, 그리고 나서 방금 좀 전에 했죠. 이때 음봉 캔들 2000년대 음봉 크게 맞았는데 이게 왜요?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주요국 몇 나라의 이야기예요. 왜? 다른 나라는 그런 외환위기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저 음봉 캔들은 뭡니까? 뭐 IT 버블 와서 급락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또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희한합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기가 와서 2008년에 저렇게 큰 음봉이 나왔어요. 그 음봉 길이가 지금 2022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길이 레벨이. 자, 그렇다면 2020년 오기 전에 2018년쯤에요. 음봉이 좀 한번 나왔어요. 연간봉에서. 저거 왜 나왔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18년에. 저거 왜 나왔냐면 아니요. 이 리먼 브라더스는 좀 전에 금융위기. 여기 있죠. 2018년에 왜 나왔냐면 너무너무 저금리 상태를 금융위기 이후에 벤 버냉키에 의해서 정말 금리를요 최저 바닥순으로 내리면서 시장의 경기 부양을 하고자 엄청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던 시기인데요. 그런데 그 양적 완화 시기를 조금 끝낸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2018년에 잠깐 했다니까요. 금리 인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음봉이 맞은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시작하니까 경제가 위축이 되고 힘든 거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금리를 그냥 낮춰버렸어요. 금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에 억울하게 음봉이 맞았다니까요. 금리를 잠깐 2018년에 올렸었어요. 누가요? 옐런 아줌마가요. 잠깐 올렸다가 철회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올렸고요.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 뭐 금리 인상을 4번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금리 인상 나왔죠.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음봉 나오고 나서 양봉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지금 시작이 며칠 안 됐는데 일단 양봉은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죠. 우리 시장 양봉 나왔는데 왜? 잘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고 다들 경기가 위축돼 있던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올까? 우리 오뚜기입니까? 예, 오뚜기입니까? 왜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올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이게 반등이 잘 나와요? 생각보다 이거 오뚜기처럼 너무 잘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너무 좋아요. 예, 또 네. 중국도 있고 아까 좀 얘기 들으셨죠? 내가 여기 있는 분들 모시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살아생전에 주식쟁이 박윤진이가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우리 시장은요. 제가 주식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매년 만년 저평가예요. 만년 저평가요. 완전 저평가 우리 언제 끝나요? 미치겠어요. 우리 시장이요. 너무 저평가인 거예요. 뭐 등락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저평가예요. 맨날 저평가에 고착화예요. 이거 지긋지긋해요. 저평가 좀 우리도 한번 일본처럼 버블 한번 맞아보자고요. 버블. 일본 경제처럼 우리도 버블 한번 맞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번 물론 버블의 뒤는 너무 쓴 게 기다리고 있지만 버블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는 이유는요. 이 저평가 때문이요. 다른 나라보다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긴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이 남 주기는 아까워. 근데 그래서 급락하면 주워 담을 만해. 그렇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저평가예요. 그 저평가를 제가 이 PBR 밴드로 순자산가치라고 하는 이 PBR 기준으로 보면 PBR 1은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또는 기업이 망했을 때 청산가치, 이 기업이 망했을 때 청산가치를 1이라고 하면 1 미만이면 굉장히 저평가됐는데 이렇게 급락했던 때 보면 평균 PBR이 0.8 밑이에요. 얼마 전에 지난 가을에 우리 0.83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들 주워 담아라. 이 정도면 대한민국 쓰러지지 않는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역대 PBR 보면 기업부도 사상 최대 왜 나왔죠? 일본 버블 붕괴되면서 우리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거 많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PBR 보면 0.76 보이시죠? IT 버블 붕괴 때 0.69, 외환위기 때 0.44요. 0.44. 나 카드 버블 9.12 테러 때 0.66이고요. 카드 버블 때 0.74. 글로벌 위기 때 이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0.81하고요. 코로나 때 0.64예요. 그리고 지금 한 0.84쯤 됩니다. 아직도 저평가된 거 맞습니까? 우리도 버블 한번 맞아보는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는데요.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볼 것도 없죠.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왜요? 저출산 고령화. 결혼도 잘 안 하는데 아기도 잘 태어나지가 않아서 어려워요. 생각보다. 경제가 팽창하고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인구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최고 좋은 성장률은 없어요. 근데 인구가 우리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은 거 되게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요. 우리는 중국에 사실은 중국 욕 많이 하지만 우리 중국에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뒷배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이 높아지다가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요, 큰 리스크 요인이 돼요. 아니, 그러면, 자,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이것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이런 요인이, 아기도 태어나지 않고 사회가 고령화되는데, 아니,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우리한테는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빠를까요? 뭐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출산율, 고령화? 이거는 어렵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출산율, 고령화 이거는요, 우리가 벗어나기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 말고 다른 나라를 찾는 거예요. 수출국을요. 어마어마한 수출 교역국이었는데 중국 말고 어디 찾을 수 있어요? 응? 네? 인도 나왔어요. 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죠. 또 베트남이에요. 베트남하고는 작년에 우리 수출을 역대급 수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이 베트남에 가서 현장에 가서 공장을 짓고 많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꾸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는요, 이거 좀 우리가 각자 좀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GDP 순위를 보면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 나라 저거 내가 갖기에는 조금 매력은 떨어지는데 남 주긴 아까워 하는, 왜 그렇죠? 그래도 보세요. GDP 순위에 10위 국가예요. 떨어지면 주워 담아야 되겠죠. 떨어지면 저평가 국가로 주워 담아야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상황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요. 전 세계 부자, 주식 부자 1등 찍은 사람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1등 찍었어요? 네? 앨런 머스크. 또 누가 1등 찍었습니까? 저도 앨런 머스크가 찍은 줄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맨날 1등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요. 달라요. 이 사람 누굽니까? 베르나르 아르노. 이름도 어려요. 프랑스 사람이고요. 루이비통 그룹의 LVMH 회장이에요. 공격적으로 M&A 한 사람이죠. 정말 수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수많은 브랜드를 M&A 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주식을 하면 우리 너무 기술주에 열풍이 돼 있어요. 기술주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성장은 기술주에서 나올다고 했는데 웬걸. 기승전 2022년에 앨런 머스크 테슬라 기승전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에서 갑자기 LVMH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1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 물론 테슬라가 폭락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2등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의 어떤 방향이 늘 IT와 성장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하죠. 명품이 어마어마하게 열풍이었다고 해요. 영업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고요. 명품의 상승은, 가격 상승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올해도 명품 회사들은요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고 자신만만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 기승전 테슬라 2차 전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달랐다는 거. 아까 제가 주식쟁이 박윤진이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을 한번 맞아보는 건데 이놈의 디스카운트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요인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우리 디스카운트 요인을 찾아보자면 성장과 금리 때문이죠. 아니 IMF 이전에는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 IMF 때 우리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시는 우리 투자자님 계시죠? 우리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IMF 이전이에요. 기억하시죠? 있었어요.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금리가 12에서 20%대였어요. 그럼 주식 할 필요 있습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주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장률이 96년 중반까지 6%가 넘었음에도 높은 금리가 그보다 더 높으니까 맞죠? 6%인데 금리는 넣어놓으면 10%, 막 15%씩 줬단 말이에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금리와 성장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랬고 또한 두 번째는요. 기업의 이익 변동성이 커요. 우리 너무 외생 변수에 좀 휘둘린 나라예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3년 이상을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기업들이 그래요. 외생 변수에 너무 휘둘리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요. 1등 기업이 계속 바뀌어요. 미국의 경우는 끊임없는 새로운 공룡 기업이 계속 탄생을 해요. 계속 1순위가 바뀌어요. 테슬라가 언제 1등 했습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누가? 제프 베이조스라고 여러분들 그 아마존 회장이 1등 했다가 그 자리를 내주고 또 앨런 머스크가 또 1등 했다가 또 그전에는요. 또 누가 1등 했습니까?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데 우리는요. 만년 지금까지요.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회사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이게 우리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이 20%예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뛰어넘을 회사가 있다고 봅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습니까?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를 뒤집어 엎을 산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누가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뒤집을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2차 전지가 반도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걸 뛰어넘으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회사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낮은 관심이에요. 주식에 대한 비중이 우리가 되게 적어요. 박윤진 대표 진짜 주식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제 자산에요. 아주 적은 부분을 주식해요. 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주식 내에 넣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요? 각자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주식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비율을 보면 미국이 70%예요. 이러니까 주식이 견고한 거예요. 거기. 국민들이 금융자산이 70%예요. 물론 금융자산 안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지 또 예금이라든지 다 합해서 70%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한국은 35%인데 35%가 주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35% 자산 비율에서 금융자산, 예금까지 해서 35%고 주식은 그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식 안 하면서 그 외국 놈들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도 화낼 거예요? 이놈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 사죠? 주식 안 해. 우리나라 주식 왜 이렇게 안 사?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지 않아요? 맞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성장에는요. 인구가 제일 최고라 그랬죠. 성장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 늘어나기 어렵고요. 제가 이제 숫자로 매수 세력의 부재인데요. 외국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등을 업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랬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8%대.
이상이 되어야 외국인들이요 우리 시장을 마구마구 들어올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 8% 찍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만약에 중국이 8% 이상의 성장률이 나온다 하면요,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등에 업고 우리도 성장할 거니까. 근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 얘기하기 싫은 건데 주식시장보다 파생시장이 왜 이렇게 규모가 커요? 힘들어 죽겠어요. 파생시장 때문에. 그놈의 위클리 옵션 좀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파생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 도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재화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을 때 부가가치가 생기잖아요.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그 부가가치를요. 그 나누는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비율이요. 자, 이게 IMF 때예요.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로 나뉘는데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물건 하나 만들면 누가 지금 빨간색은 보면 주체가 4개죠. 가계와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부가가치 하나 만들면 가계는 월급이나 소득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기업은 당연히 매출과 당연히 이익이 들어오고요. 또 금융기관은 뭐가 들어와요?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또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뺏어가죠. 나눠 가지죠. 우리 나눠 갔는데 그 분배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우리 이때 우리 개인들 국민들이 살기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분배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지금 가계하고 기업 이자가 너무 높았죠. 그때 이자 금리 엄청 높았죠. 기억하시죠? 아까 15%대 막 10%대에서 15%대 그랬는데 우리 왜 가난해졌느냐? 지금 보면 부가가치에 대한 분배 비율이요. 가계가 너무 낮아졌죠. 빨간색 보세요. 많이 낮았는데 누가 1등으로 올라갔습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기업이 저 회색 보이죠? 회색깔. 회색을 보면 예전에는요.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IMF 이후로 기업이 엄청나게 가져가죠. 분배 비율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씁쓸하십니까? 속상해요? 아니 속상해하면 안 돼요.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야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의 오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대기업에 어떻게든 취직시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맞죠? 가서 좀 뺏어오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주가 되거나 주식을 해서 이 낮아진 이 분배 비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이걸 보면 기업들만 너무 크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K증시가 불편한 진실은 아까 전에 1990년 1월에 1천만 원을요. 이 세 가지 주식과 채권과 서울 아파트 이걸 투자했을 때 지금까지 안 팔고 한 번도 매도 안 하고 1천만 원 투자했으면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면 누가 1등 했어요? 채권이 1등 했어요. 채권은 왜 1등 했습니까? 근데 채권은 좀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게 앞서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 있죠.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너무 이제 크게 벌써부터 여기서 차이가 나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이거는 어떤 복리 투자 개념이에요. 복리를 했을 때 이런 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꼴찌는 주식이죠? 좀 씁쓸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나라 증시는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도표를 해놓고 보니까 상승장은 너무 짧고 횡보가 너무 길어요. 횡보가 너무 길어요. 진짜 죽겠어요. 횡보 때문에. 상승 왜 이렇게 짧고 횡보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추세거든요. 자,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횡보 기간에요. 횡보가 나온 이 연간 기록이잖아요. 근데 횡보 장에 종목 장세가 화려한 종목 장세가 탄생해요. 희한하게 한국 주식은 그래요. 오히려 이 상승장이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것보다요. 이 종목 장세가 더 좋은데 어떡합니까? 화려한 종목 장세. 그렇다면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횡보로 다시 또 돌아왔죠. 이 기간에 종목들이 폭등할 종목들이 있어요. 언제나 화려한 종목은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망하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기간 동안에 맨 앞에 보면 SK텔레콤이요. 2000년에는 굉장히 좋았고요. 2002년에는 대구백화점, 그다음에 뭐 보시면 여태까지 보면 2000년, 2002년, 2004년, 6년, 8년 다 언제나 화려한 종목은 있었어요. 얘네들
화려하죠. 근데 그 화려하지만 항상 늘 피크는 있고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과도한 상승은 항상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긴 돼 있지만 결국에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항상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까 전에 이 차트 보여드렸죠. 연간 차트 생각보다 우리 음봉 나오고 나서 연간에서 엄청난 음봉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양봉도 잘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 기간 한번 볼까요? 양봉 나왔어요. 저기 아까 전에 세계의 음봉은 언제? IMF 때라 그랬죠? 3년간 죽다 살아났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폭등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완전히 최고금리 시장이 끝났어요. 대한민국의 금리 시장 금리 최고를 줬던 시기는 끝나고 나서 이때 뭐가 상승했을까요? 어떤 종목이 상승했습니까? 그렇지. 통신, 닷컴 버블, 기술주예요. 이때가 완전히 이때 그 급등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폭등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음봉 나온 장을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보시면 통신닷컴 기술주 버블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는 폭락 나왔죠? 기술주들이 그러고 나서는 훅 떨어져가지고 폭락이 나왔어요. 저 음봉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랠리가 나왔어요. 상승 랠리가. 이때는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이때가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2008년에 서브프라임 오기 전에 뭐가 상승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잘 아시는데요. 가치주 3인방 하고요. 트로이카 3인방이라고 하는 증권, 은행, 건설, 그리고 조선기계, 철강에 이때 중국이요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등을 업고 우리도 이런 기업들이 좋았어요. 가치주 3인방은 뭐였을까요? 저기 써 있는데 태평양, 이제 이름이 사라지고 아모레지였죠. 몇 배 상승했어요? 이 기간에 72배가 상승했어요. 미친 거죠. 72배예요. 아모레퍼시픽. 어머니들 화장품 좋아하셨잖아요. 태평양 거. 진짜 이때 중국을 등에 업고 엄청난 성장 나왔고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가치주에 또 저기 보면 롯데칠석 16배 상승했대요. 그리고 신세계도요 11배 상승했대요. 신세계. 다 중국과 왠지 관련된 느낌이 납니까? 그랬고 트로이카 3인방이라고 하는 경기가 활성화될 때, 경기가 들어나갈 때 민감주라고 하는 은행, 증권, 건설주들. 조선기계, 철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화학 섹터도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더 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요. 뭐가 왔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음봉 하나 크게 내려왔죠. 음봉 내려오고 나서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끝나고 나니까 또 두 번의 또 상승이 나왔어요. 뭐가 상승했어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거. OCI, 차화정 시제가 왔어요. 차화정 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그나마 가까운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폭등 종목은 있고요. 폭등 종목은 언제 왔다? 저놈의 음봉이 커졌을 때 그 다음에 꼭 폭등 종목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2018년에 잠깐 음봉 나오고 2018년에 잠깐 금리를 인상했다 그랬죠. 이때는 뭐가 상승했어요? 이때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들 다 투자하셨잖아요. 예, 성장주, 플랫폼,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뭐 4차 산업 뭐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통신 닷컴 버블과 지금의 이쪽이랑 비슷하다고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기억하시죠? 자꾸 그때랑 비슷하다.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닷컴 버블 후에 상승한 가치주 3인방, 또 트로이카 3인방, 또 혹시 건설, 조선기계, 화학 이런 건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성장을 할까요? 자, 향후 박윤진 대표가 보는 4차 산업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5차 산업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친환경 지구. 제가 생각하는 5차 산업은 친환경 지구가 일단 거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수소 경제, 탄소 배출, 뭐 폐기물, 뭐 각종 다 녹색 물결에 대한 거죠. 친환경. 저는 5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이 아니라. 자, 이건 뭐예요? 디지털 지구예요. 점점 지구가 디지털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비대면에 하는 모든 것, 뭐 메타버스도 되고요. 4차 산업, 세상이 디지털화된 거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고맙게도 여기 이렇게 현장에 와주셨는데요. 우리 그냥
온라인으로도 청취할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가 별겁니까? 그게 메타버스지? 들어가서 여러분도 아이디 이름으로 아이디 안 치고 뭐 아이디 뭐 별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잖아요. 회원 이름, 닉네임. 그러니까 비대면의 모든 것 점점 디지털화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생각보다 만나지 않고도 경제가 돌아가고 만나지 않고도 회사 기업이 돌아간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속화될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뭐가 좋아요? 탄소 배출 안 되잖아요. 저도 오늘요 여기 온다고 차 타고 왔거든요. 저도 오늘 탄소 배출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다고 차 타고 왔고 움직였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됐겠죠. 그래서 지구가 오염되지 않는 방법에 어떻게 보면 비대면은 필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깥 경제 활동 하지 말라고요? 바깥 활동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 당분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건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자 과업이자 이거 생명공학은 생명공학 지구는 당연히 필요하죠. 아직도 코로나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역병이 돌았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됐죠. 그러니까 생명공학 저는 이 향후에 5차 산업은요. 이 세 가지 친환경, 디지털, 이 생명공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템버거 가능한 10배 이상 상승할 종목들은 K섹터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럼 누가 대체 앞으로 향후 누가 제일 부자가 되는 거야? 어떤 기업이 부자가 될까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자동차? 포드. 자동차 왕 포드고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이 사람 얼굴을요. 이번에 이 강의 준비한다고 얼굴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자동차 왕 포드예요. 세상에 자동차라는 것을요. 보급을 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자동차를 다 갖게 만들어준 사람이 자동차 왕 포드예요. 자동차에 완전 대중화를 만든 사람이죠. 자동차 포드. 돈 엄청 벌었죠. 근데 이 사람 말고요. 이 사람 뒤에서 돈 더 번 사람이 바로 이 누구입니까? 석유왕 록펠러예요. 자동차 만든 포드보다 록펠러가 돈을 더 벌었어요. 석유를 팔아서. 그럼 미래에 록펠러가 누가 될까요? 미래의 록펠러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석유 대신 그럼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세상이 오면 누가 석유의 주인공이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응? 누구요? 배터리죠. 배터리요. 배터리 안에서 도대체 석유는 뭘까? 저는요 처음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자동차에 바로 주입하잖아요. 석유는 그렇죠? 우리 연료를 주입하니까 연료를 주입하는 거 전기니까 전기를 떼는 사람이 1등일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미래는요 조금 달라요. 이 전기차라는 거 여러분들 전기차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뉘는 거 알죠?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음극재. 그 사이 보면 전해액과 분리막이 있죠. 아시죠? 이거 내용?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극재는 사실 뭘 담당해요? 성능과 용량을 담당해요. 양극재는요. 자, 그리고 음극재는요. 충전 속도와 수명을 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양극과 음극이 섞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섞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양극과 음극이 섞이면 폭발하니까 당연히 분리막이 잘 활성화돼야 되겠죠. 분리막이라는 건 안정성을 담당하겠죠. 자, 그렇다면 전해액 부분이 있는데 전해액은 뭐냐? 여러분들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다 됐죠. 핸드폰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충전이 딱 돼가지고 방전이 될 때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면 방전이 되냐면 이제 배터리가 구동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배터리가 딱 시작이 되면 이 작동이 시작되면 음극 있죠. 음극에서는요 원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음극에 있는 원자가 뭘로 분리됩니까?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돼서 처음에 음극에서 시작해요. 충전 다 되면 충전이 다 된 상태 풀 충전됐을 때는 음극에 있는 전자가요 도선을 타고 양극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그때 전기가 발생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 원리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온은
전기랑 같이 합성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따로 움직여요. 이온은. 그 이온이 움직이는 게 바로 전해액이에요. 전해액을 통해서 이온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온이라는 거 결국엔 누구를 만나요? 리튬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양극재로 가서. 음극에 있던 것이 양극으로 다 가면 그때 이제 방전되는 거예요. 배터리 끝났다. 배터리 다시 또 방전됐으니까 충전해야겠다. 그러면 충전하는 거는 반대 방향이겠죠? 어떻게 양극에 있던 것이 음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과정이 이제 생기겠죠. 그게 바로 배터리 2차 전지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극재예요. 왜 양극재일까요? 아까 배터리의 성능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세상이 맞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양극재 만드는 게 기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 NCN 방식, NCA 방식. 이거는 우리 지금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요. 세 번째는 LFP 배터리라고 해서 이거는 누가 잘해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자, 그런데 리튬이 왜 중요하게 됐냐면요. 자, 이거는 NCA, NCM, NCA,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까지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근데 얘네들 가격이 비싸고 성능은 정말 최고의 우수한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중국제 제품은요.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진짜 싸요. 대신 주행거리가 짧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다 세 가지 들어가는 건 바로 리튬이에요. 리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하얀 석유는요. 리튬이래요. 리튬이요. 저게 뭘까? 리튬. 리튬이 왜 중요하냐면 현존하는 금속 광물 중에서 에너지 밀도, 아까 전에 원자죠. 원자량이 원자량이 굉장히 작아서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게 리튬이래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광물이 아직 없다네요. 아쉽게도 없어요. 향후에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원소나 또 금속 물질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리튬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누가 리튬을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지 생산량이랑 이렇게 보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호주, 중국 이렇게 돼 있죠. 리튬 생산량을 보면 칠레, 호주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죠. 그럼 호주는 매장량은 작은데 지금 리튬 생산은 많이 하죠. 이거는 좀 생산과 이거는 매장량이 좀 다른 부분인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부자가 될까요? 자, 지금 오페크라고 하는 중동에 지금 여러분들 회의 아시죠? 오페크 많이 들어보셨죠? 석유 관련해서 맨날 회의하잖아요. 오페크. 미래의 오페크는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일지도 모른대요. 맞습니까? 지금 오페크가 중동에서 열리는데 이제는 오페크에 해당하는 미래의 석유에 해당하는 리튬을 가지고 저 세 나라가 앞으로 만약에 지금 오페크의 역할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리튬의 가격을 결정해버리면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기차 세상이 열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리튬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아서 저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가 그랬죠. 반도체를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리튬이라면 리튬 기업의 리튬 확보 노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기업의 리튬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 보시면 포스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인데요. 어떤 형태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까? 지분을 통했죠. 지분 인수를 통해서 옆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리튬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에코프로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에코프로 BM도 아시죠?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계열사 안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주요 2차 전지 소재 정제련 현황. 아까 전에 누가 제일 부자가 됐다 그랬죠? 자동차를 팔아서? 포드가 아니라 록펠러죠. 록펠러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중동에 있는 석유를 들여다가 가공해가지고 정제련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막 주유소 다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튬을 확보되어 있는 매장이 되어 있는 국가보다는 그걸 가지고 정제련 하는 거, 이 기술이 앞으로 크게 부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누가 1등입니까? 중국이에요. 이 리튬을 제일 정제련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그다음에 칠레고 아르헨티나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안에
들어갈 날이 올까요? 오지요. 오지요. 네, 올 것 같아요. 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합니까, 그거?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는요. 미국에서요. 제재가 들어왔어요. 중국, 저 꼴보기 싫은 중국. 야, IRA라는 거 인플레 감축법 만들어서요. 공급망에서 제외하겠대요. 박수 쳐야 될 일 아니에요. 예, 진짜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향후에 저 리튬 생산 정제련 하는 국가에 대한민국이 여기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3등이라도 괜찮으니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중국 중에서 몇 개 회사가 정제련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강봉 리튬이라는 데가 1등이래요. 강봉 리튬에 계약, LG화학하고 계약한 거 보세요. 계약 기간이 2019년에서 2025년이면 좀 있으면 끝납니까? 계약은 어쩔 수 미리 계약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조금 있으면 끝나죠. 미국에서 IRA 감축법 얘기 나와서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해버리겠대요. 제외한 중국 거 사용하는 나라하고는 거래 안 하겠대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테슬라요. 2024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좀 배신 잘하죠. 일론 머스크 배신, 너무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테슬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복스바겐도 30년까지는 계약, 강북 리튬하고 계약이 됐고, 독일이 제일 2024년이면 금방 끝나요. 복스바겐, BMW 우리가 갖고 와야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제일 할 가능성이 큽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오늘 저한테 이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라 홀딩스요. 홀딩스는요, 여러분들 원료인 니켈 사업, 리튬과 니켈 사업 이거 뭘로 아르헨티나에 3,300억 정도 주고 염호를 샀죠. 그 염호를 열어보니까 생각보다요, 원래 예상했던 그거보다 5배가 매장이 더 많이 됐다는 거예요. 6배인가 5배인가? 더 많이 매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대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포스코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리튬의 염호가 그 염호에서 나오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은 거예요. 일단 저는 포스코 홀딩스 너무 좋아 보여요. 예, 일단 자, 그다음에 리튬 타픽이 또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야. 원래 이름은 이게 이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4차 산업의 하얀 석유라고 써 있네요. 네, 4차 산업의 하얀 석유 리튬 이 사람들이 정제련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열사에 다 납품하고도 다른 나라에도 다 납품할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그렇지만 이노베이션은 상장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누구? 에코프로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회사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꼭 2023년에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봐야 된다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요. 저의 이제 대강 큰 흐름을 좀 잡아드렸고요. 저 종목을 어떻게 매매합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요. 사실은 그래요. 솔직히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애쓰셔서 오셨어요. 요즘엔 유튜브 채널만 봐도 앞에 내용들은 다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겹게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 들을 필요 없죠. 그런데 왜 한국경제TV 안에서도 와우넷의 여러분들이 고객님이 되셨을까요? 우리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 매매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모습은 다 굉장히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보면 여기서 이미 승부사 기질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신 것 같거든요. 주식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주식에 나는 꾼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그거 봐봐야 솔직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 됩니까? 도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게 아니라 와우넷 전문가들은 뭘 해드립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계좌를 불어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여러분들 매매를 해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고 와우넷이 존재하는 거고 한국경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없어질 수 없는 이유예요.
저는요, 자, 대시세 종목을 잡으려면 일단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재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종목이 재료 명분 아까 충분하죠? 재료 명분 안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실적도 여기에 해당돼요. 실적 좋은 회사가 제일 좋은 재료죠. 재력들은요, 재력들이 제일 많이 핸들링하기 제일 좋은 재료는 바로 실적이에요. 금감원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몰라도. 그렇죠? 재료 명분이 가장 일단 있어야 되고요. 대시세 종목은 일단 긁고 나서 물량 매집 필요해요. 물량을 매집했다는 건 누군가 있는 거죠. 주인이 있고 이걸 핸들링하려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량 매집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든지 대량 거래 대금 터지든지 뭔가 시그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돼요. 정말 상승 랠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상승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본상승이라고 표현할 건데 상승 3파, 뭐 상승 5파 뭐 이런 거 뭐 많이 뭐 엘리어트 파동 많이 들어보셨죠? 눌림목 조정은 필수예요. 한 번씩. 눌림목 조정 안 오는 폭등주는 없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기 밑에서 매집해 놓은 거 본상승 나오고서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한번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하는 과정이 분산이죠. 분산인데 분산하고 나면 개미들을 분산 과정에 다 태우고 개미들을 다 꼭지 잡게 하고 어디서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잖아요. 하락할 때도 징글징글하면 계단식으로 하락하죠. 하락 5파, 하락 3파. 그리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온 종목은요. 반드시 되돌림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돌림 상승. 진짜 급등주였던 것들은요. 그냥 외봉에서 그냥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잠깐 올라간다니까요. 잠깐 올라간 되돌림 상승이 반드시 와요. 자, 그러면 하락 3파에 갔다가 다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는 또 어디 있어? 그 종목을요. 다 이제 시세 끝났고 했는데 다시 매집해요. 왜요? 무한한 실적 성장주,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분산했다가 또 매집하고 또 매집, 무한 반복이에요. 이거 무한 반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가 삼성전자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매해야 돼요? 박윤준 대표는 어디서 매매하는 걸 좋아해요? 매집 단계 너무 싫어요. 저 매집만요 1년, 2년, 3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전 매집 단계에서 매매하는 걸 진짜 딱 싫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이거는 매집이 끝났어라고 했는데 매집에 들어가서 좀 물먹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할 경우 있어요. 매집 단계에서 매매하는 거 너무 매력 없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어디서 매매하냐면 저기 저 빨간색 박스 구간 저기서 매매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봅시다. 네, 실전 매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급이 높은 종목은 왼쪽 Y축, 오른쪽에 차트가 완성도가 높은 거 이렇게 4개의 분면으로 높았을 때 여러분들 아까 제가 1사분면은 본상승 아까 본상승 초입이고 매집 밑에는 매집이에요. 왜? 매집 구간은 보면 수급은 약하고 또 차트 완성도도 약한 거죠. 자, 이렇게 된 매집 구간이고요. 본상승 초입 구간이 2개가 있죠. 저 하나는 왜 뭐예요? 수급이 높지만 차트 완성도는 낮은 거. 여기 오른쪽에 본상승 초입은 차트는 다 완성됐어. 수급이 조금 딸리는 거. 그럼 얘네들이요 어떻게 갑니까?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으로 가는 거,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 가는 거. 저는 이런 종목을 찾아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요, 저는 매집 보지 않다 그랬어요. 매집 단계 있는 종목 너무 싫어요. 리튬 관련주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시간이 짧게 남아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가 본상승에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는요 차트가 다 완성되고 수급도 완성됐어요. 본상승 중이에요. 본상승 시작됐어요. 진짜 시작됐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웰크론한텍, 리튬 관련주요. 설명 자세히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웰크론한텍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본상승에 이전에 갔어요. 갔다가 지금 다시 본상승 초입으로 와서 다시 본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다시 본상승으로 가면 되잖아요. 본상승 초입으로 왔다가. 이런 정보만 노리자니까요.
저는 이런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후성이요, 진짜 매력 없어요. 제가 후성을 잘못 체크했는데 매집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후성은요, 이 차트에 아예 안 들어와 있어요. 매집도 안 됐어요, 아직. 재미없습니다. 저런 거 매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매매 단계는요, 제가 하는 매매는요, 일단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일단 분석을 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안 봅니다. 돈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돈의 분석을 하고, 세력을 분석을 하고, 재료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재료를 분석해요. 그리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매매는 이 세 가지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 매매를 해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이 이렇게 가기 원하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평평한 길을 가기 원하는데 사실은 주식은요, 이래요. 이거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이 밑에 구간은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이게 보면 아까 제가 본상승 얘기하면 본상승 갔다가 초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본상승 초입을 이용해서 매매해야죠. 최근에 어떤 게 나왔어요? 태양광주들 난리 났죠. 조선은 못 갖다 치고 2차 전지, 방산 난리 났잖아요. 원자력 본상승 갔다 내려와서 다시 본상승으로 갈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하이브리드 투자는요, 저는 올해 이것만 할 거예요. 스윙 어떻게 한다고요? 본상승 초입에 있는 거 본상승 갈 거나 할 거예요. 이런 매매 할 거예요. 두 번째 스윙은요, 본상승 원래 있었다가 초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본상승 가는 종목, 저 이거 할 거예요. 두 가지 스윙입니다. 스윙은 무조건 본상승을 준비되어 있는 거, 나 이거 매매할 거고요. 저. 그리고 본상승 본상승에 있었다가 본상승 초입에 약간 수급과 차트가 좀 망가져서 내려왔다 다시 본상승 갈 종목, 나 이거 매매할 거예요. 스윙으로.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도 저는 병행해요. 종가 베팅, 당일 공략주 이걸 할 겁니다. 자, 왜 하이브리드죠? 우리 지금 막 폭락해서 굉장히 다들 어지럽고 힘듭니다. 여기서 급박한 성장이 나오긴 어렵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 요소는 결합을 해야 되겠죠. 하이브리드형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도움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상승 종목 왜 좋다? 가는 종목이 더 가죠. 세력들 입장에서 본상승 시작하면 백을 못해요. 못 받고 핸들링 해야 됩니다. 자, 시세의 연속성과 주가 탄력성이 좋아서 매우 좋죠. 물려도 다시 재빠르게, 물려도 괜찮아요. 저도 잘 물려요. 물려도 빨리 올라와요. 본상승 종목은. 전업 투자자들은 본상승 종목만 매매해야 돼요. 전업하시는 분들은. 최근 시장 약세에도 수익의 비결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마아미 이런 거 매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상승 초입에 있던 거 본상승에 있다가 초입에 내려왔다 다시 본상승 간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매매할 겁니다. 자, 박윤진 대표를 소개하는 거는요, 좀 제가 뒤로 좀 미루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종목들 있으시죠?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서 내 종목은 1, 2, 3, 4 분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 4 분면에 넣을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려서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혹시 여기 2, 4 분면에 있다면, 아직 매집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매집도 안 된 저 바깥에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제가 속상한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찾으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 와우넷에 찾아서 박윤진 대표한테 오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신다? 너튜브에 박윤진을 검색하면 박윤진 스페셜이라는 강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강의를 보면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연습하세요. 내가 매매하기 전에 내가 매매하려고 마음먹은 종목이 1, 2, 3, 4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어디서 매매한다? 1, 4분면, 4, 4분면, 3, 4분면 있는 종목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